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미국 상업용 부동산 얘기했었잖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PF 대출 21조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F 대출. 이게 뭘까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얘기하는 거고요. 21조래요. 대출해준 돈이, 빌려준 돈이. 이건 물론 브릿지론에 대한 얘기고요. 부동산의 뇌관되나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이 PF 대출이 뭐 어쨌길래 이런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예. 살펴보는데 일단 금융기관들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금융기관이 이제 종류별로 나와 있습니다. 캐피탈사 26곳, 증권사 26곳, 저축은행 9곳. 그래서 이게 본 PF가 있고 브릿지론이 있는데요. 요거 잠깐 좀 그 개념 말씀드리고 갈게요. 브릿지론하고 본 PF. 자, 브릿지론은 뭐냐면 이제 그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려면 일단 거기다 뭘 짓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럼 지으려면 바다 뭐 허공에다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땅을 사야 되는데 그게 뭐 한두 푼도 아니고 비싸다 보니까 자기 돈으로 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시행사들이, 개발업자들이. 그래서 돈을 빌리죠. 금융기관으로부터. 그래서 요 땅 돈을 빌려갖고 주로 땅 사는데 이제 쓰고 그다음에 인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업을 하니까. 그때 이제 관련해서 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차로 돈 땡겨오는 게 브릿지론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본 PF는 뭐예요? 그래서 브릿지론을 통해서 이제 돈을 끌어다 오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 인허가 떨어지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시공사, 뭐 건설사를 끌어들여 갖고 이제 건설 시공을 하잖아요. 그때 또 이제 공사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예? 건설사에다. 그럼 또 돈이 필요해. 그래서 그때 이제 제1금융권으로부터 빌려오는 돈, 그걸 본 PF라고 하고요. 앞서 빌렸던 브릿지론에서 빌렸던 그 돈은 주로 본 PF에서 또 빌려다가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빚으로 빚을 갚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좀 진한 녹색이 뭐냐면 이게 다 본 PF 대출 규모고요. 약간 연한 녹색 이게 브릿지론 대출 규모인데 어마어마합니다. 캐피탈사 26곳 몽땅 합쳤더니 이거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29조네. 지금 빌린 돈 29조야. 그리고 증권사 여기도 문제가 많죠. 그래서 20조, 10조, 약 30조, 29조 정도 되고요. 저축은행 9곳은 뭐 대략 한 5조 조금 더 되네요. 5조 3천억 뭐 이 정도 됩니다. 지금 대출액 규모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브릿지론 본 PF 말고 브릿지론만 따졌을 때 올해 만기가 되는 게 26개 증권사 브릿지론 잔액 중에서 90%가 아까 그 증권사 그 브릿지론 잔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9조 1000억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거의 대부분이네. 90%가 올해 만기가 돌아온다. 그리고 26개 캐피탈사 브릿지론 잔액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9조. 여기 보이시죠? 9조. 9조 중에 88%, 뭐 90%라고 봐야죠, 이것도. 이게 올해 안으로 만기가 다 돌아온다. 이거 갚아야 되는데, 이거 갚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보통은 일단, 여의치 않으면 방법이 있긴 합니다. 이, 어떻게 하냐면, 만기를 한 4번에서 5번까지는 보통 연장을 해줍니다. 이 금융회사들이. 근데 이제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이렇게 연장을 해주는데,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 연장해주기가 힘들 것 같다, 올해는. 왜냐하면은, 부동산 시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기관들이 지금 여유가 별로 없어요. 옛날 그 부동산기 호황 때야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만기 연장에 끽 해봐야 한두 번밖에 연장 못 해주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다 합치면 얼마예요? 그럼 이거 세 개 금융기관 몽땅 합치면 30조, 60조, 뭐 65조, 66조 정도가 되네요. 예. 자, 근데 아까 그 보시면 이게 캐피탈사하고 증권사가 유독 돈을 많이 빌려줬네요. 그죠? 캐피탈사, 증권사. 저축은행보다는 돈을 많이 빌려줬어요. 옛날엔 저축은행이 많이 빌려줬었거든요. PF 쪽으로. 근데 이상하네. 왜 이렇게 바뀌었죠, 상황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2000년대 저축은행이 너도 나도 PF 대출에 뛰어들었어요. 즉 뭐야 PF 대출에 돈을 마구마구 막 빌려줬다는 거예요. 왜? 돈이 되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부동산 PF 대출 자체가 원래 고위험이지만 수익이 높습니다. 잘만 하면 고위험 고수익.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고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뛰어든 거예요. 그러다가 2008년도에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부동산 경기가 하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PF 대출 그게 부실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실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져 갖고 온 나라가 난리였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게 뭐야 한마디로 이것도 뱅크런에서 촉발된 거예요. 뱅크런. 하여튼 은행은요. 저축은행이 됐건 뭐가 뭐 국민은행이 됐건 뭔 은행이 됐건 뱅크런 터진다. 거의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 빌려줄 그 예금을 내줄 돈이 없어. 왜 대출로 다 이런 식으로 다 나가 있고 뭐 엉뚱한 건 아니지만 뭐 국채 사 모으고 앉았고 뭐 투자해서 자기네도 이득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득을 봐야 되니까 그 예금으로 받은 돈 100%다 은행이 갖고 있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행 가 갖고 절대 기죽을 필요 없어요. 대출 받으러 갈 때 왜 이렇게 그냥 기가 죽어 가지고 왜 이렇게 그냥 굽신굽신거립니까? 항상 강조하죠. 제가 당당해지시라고. 은행문 들어갈 때도 은행문 그냥 손으로 열지 마세요. 발로 그냥 뻥 차고 들어가세요. 그냥 이것들아 그러면서 내 돈 내놔 이런 마음으로 그죠? 이때도 뱅크런이 일어났습니다. 뱅크런이. 예, 그래서 저축은행이 그래서 9군데인가 8군데인가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도 저축은행이 그 당시에 망해갖고 문을 닫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번 왕창 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제 쫄았어. 바짝 쫄아가지고 PF 대출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가 기회구나 해갖고 중소형 특히 규모가 소규모인 중소형 증권사들 보험사 앞서 살펴본 캐피탈사 이런 데가 막 삐짓고 나도 좀 해먹자 이것들아 하면서 삐짓고 막 들어와갖고 PF 대출을 굉장히 늘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비중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2022년 작년이죠. 작년 말 기준으로 이 증권사가 갖고 있는 그 PF 대출 잔뜩 아까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연체가 되기 그러니까 빌려간 사람들 있잖아요. 주로 시행사가 많겠죠. 연체를 시키기 시작을 했는데 그 연체율이 작년 말 기준으로 무려 10.3%가 됐어요. 이거는 그 1년 전 2021년 말하고 비교를 해보면 6.7%가 급등을 해버렸다. 예? 이건 추정이지만 확실한 건 아닙니다. 제가 뭐 조사해보진 않았는데 추정치지만 일부 중소형 증권사는 아마 연체율이 20에서 25%에 육박할 수도 있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이 증권사가 예전에 메리츠 증권은 이 부동산 호황기 때 요쪽으로 해갖고 또 보증까지 서줬었어요. 그 당시에. 부동산 개발하는데 원래 시공사가 시행사가 돈 끌어온다고 그랬잖아요. 빌려올 때 보증인을 세워라. 그러니까 이제 땅도 담보로 잡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보증인을 세운데 그 보증인 역할을 시공사가 주로 많이 했었어요. 건설사들이. 그러다가 이제 이게 돈이 되는구나 하니까 그땐 부동산이 좋았으니까. 그래서 그 보증서 주는 대신에 수수료 받아 먹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야 증권사가 이렇게 딱 가만히 보니까 돈이 되겠구나 싶으니까는 메리츠 증권이 그거를 많이 해가지고 그 당시에 돈을 꽤 벌었습니다. 이익 많이 남겼죠. 예. 지금은 뭐 그때만큼 아니지만 지금이야 부동산이 안 좋잖아요. 그렇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연체율 은행은요 하여튼 그 차주 즉 돈 빌려간 인간이 그 연체를 시키기 시작한다. 이거 쥐약입니다. 쥐약. 그래서 이 은행이 망하지 않으려면 연체율 관리를 엄청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연체율이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10점 증권사가 제일 높네. 2021년 말, 2022년 말 1년 동안에 이렇게 늘어버렸네. 10.38%. 그다음에 어디가 많이 늘었어요? 저축은행도 연체율이 올라갔고 여신 전문 금융사 대표적인 게 뭐 카드사, 캐피탈사 이런데 와 여기도 몇 배가 뛴 거야. 0.47이었던 게 2.2로 올라버렸네요. 이런 게 좀 심각하다 지금. 우리가 이런 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 그리고 이번에 또 캐피탈사도 관련돼 있잖아요. 캐피탈사. 이게 이제 여신 전문 금융사의 대표적인 그 금융회사인데 캐피탈사. 뭐 삼성캐피탈이네 뭐 현대캐피탈이네 이런데 이게 요주의 이하 채권의 규모를 보니까요. 이것도 왕창 늘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4조 5천억이었고 근데 이게 2020년 작년 돼 갖고 1년 만에 6조 2천억으로 왕창 늘어버렸네. 연체액도 1조 5천억이었던 게 1조 8천억이 됐습니다. 요주의 이하 채권 이거는 뭐냐면요. 거의 대부분의 은행들은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럼 채권이 생기잖아요. 그럼 내가 채권을 이제 들고 있는 건데 그 채권을
5단계로 나눠서 관리를 합니다. 왜 돈 떼이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는 그래서 5단계에서 이 돈을 빌려간 인간이 얼마나 이게 돈을 잘 갚을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이렇게 5등급으로 나누죠. 정상은 물론 이제 내가 빌려준 돈 원금하고 이자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게 이제 1등급 채권. 요주의는 뭐예요? 주의를 유효한다. 조심해라 이거죠. 그래서 요 밑에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요 채권은 위험한 겁니다. 근데 요 채권의 규모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요것도 위험한 거다 지금. 그래서 증권사, 캐피탈사 안심 못한다 지금. 그래서 또 하나만 살펴보면 캐피탈사, 여신 전문 카드사 이런데 여신 전문 금융기관의 PF 대출 규모 2013년도에 2조 7천억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 이게 돈이 된다 시작하니까 이제 돈이 된다 그 생각이 드니까 뛰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너도 나도 다 돈 빌려줘. 그래서 특히 저축은행의 그 대출 규모를 축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2조 7천억밖에 안 됐었는데 2022년도 9월 달 기준으로는 이게 27조 2천억까지 대출액이 늘어나갔고요. 약 10배가 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같은 기간 저축은행은 또 정신을 못 차렸어, 정신을. 그렇게 한번 뒤어놓고 2011년도에 망해놓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은 2조 1천억이었던 건데 이게 작년 9월 10조 6천억으로 약 5배가 증가해버렸다. 그리고 캐피탈사의 전체 PF 대출 중에서 약 29조인데요. 전체 PF 대출 규모가. 이 중에 절반이 올해가 다 만기가 돌아온다. 만기가. 예? 예. 지난 시간에 방송했던 그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그것도 올해 만기가 많이 돌아올 거다. 많이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나라도 상황이 뭐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에 저축은행이 아까 그랬잖아요. 그 만기가 많이 돌아오는데 만기 연장을 해줄 여력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만기 연장 해주기가 힘듭니다. 왜 자기네도 힘들거든. 그 얘기했잖아요. 그 근거 왜 힘드냐? 이 저축은행 뿐만이 아니라 일반 은행 다 마찬가지인데 자본의 적정성이라는 걸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주로 이제 그 기준이 뭐냐면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봅니다. BIS 국제결제은행이라는 데서 기준을 딱 만들어 줬습니다. 자기자본이 전체 자본 중에서 몇 프로 이상은 차지해야 된다. 예? 그래야 안전하다, 은행이 안 망한다. 이렇게 이제 일종의 어떤 그 뭐랄까요? 뭐 가이드라인 그런 걸 내세운 거예요. 이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건데 그거를 많이 기준 잣대로 씁니다. 그래서 저축은행의 자본 적정성을 보면은요. 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이 소규모 업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제가 좀 처음 들어봐요. 대하상호저축은행은 처음 들어보는데 2021년도 12월 달에 이 자기자본 비율이 18% 꽤나 높은 편이에요. 이거는 18.28%였는데 작년 2022년 12월 1년 만에 9.53%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기자본 비율이.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시간 관계상 다 체크할 필요는 없고 좀 내려간 거 진주 이것도 보니까 11.11%에서 10.82로 좀 내려갔네요. 동양도 12.93이었던 게 10.86으로 내려갔고 저축은행 중에 좀 규모가 크다고 하는 SBI 이건 광고도 많이 나오죠. OK저축은행, 웰컴 이런 거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뭐 SBI 뭐 사자 나오고 이것도 보니까 SBI도 소폭 자기자본 비율이 내려갔네요. 예, OK저축은행은 살짝 올랐네 되려. 근데 거의 대부분이 내려갔죠. 예, 전반적으로 지금 저축은행들의 자기자본 비율이 전반적으로 내려갔습니다. 뭐 아직 위험하다고까지 말할 단계는 아닌데 어쨌든 좀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 자기자본 비율이 낮다는 거 이거를 왜 이게 뭘 의미하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되냐? 이거 잘못하다 내 예금이 홀라당 몽땅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자본 비율을. 근데 이자는 고사하고 이자 못 받는 거는 둘째치고 내가 거기다 1,000만 원 1억 예치해 놨으면은 예금해 놨으면 그 1,000만 원 1억 다 못 받고 다 날릴 수도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자본 비율을 잘 봐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평균 자기자본 비율은 약 16% 내외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뭐 수치만 봤을 때는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예, 이거 평균이에요. 시중은행 평균, 저축은행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평균, 전체 평균. 그래서 금융감독원 기준 적정 비율은요. 자산 1조 이상 넘어가는 저축은행은 자기자본 비율 8%가 넘어가야 된다. 근데 뭐 다 8%는 넘었어요.
자산 1조가 안 되는 그런 저축은행도 7% 이상은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게 이제 적정 기준 적정 비율이라고 제시해 놨는데 일단 여기는 다 부합을 해요. 예, 부합을 하니까 아직 뭐 엄청 위험하다, 큰일 났다 이 정도는 아니다. 근데 하지만 좀 내려갔다, 자기 자본 비율이 떨어졌다. 이거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자, 이 부동산 PF 대출이 왜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왜 이렇게 말하냐? 거기는 부동산 시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PF 대출, 즉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더 광범위하게 말하면 부동산 개발 사업이죠. 이거는 경기하고 직결돼 있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프로젝트 뭐 개발 사업 다 전체 부동산 시장이 지금 침체돼 있냐 호황이냐 당연한 얘기죠. 거기와 직결됐다. 엄청나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PF 대출을 해준 돈을 빌려준 은행 입장에서도 부동산 시장 경기가 지금 어떠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 잘못하다 돈을 다 뗄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아유 페이지가 넘어가 버렸네요. 잠깐만요. 그럼 부동산 시장이 어떻길래 이러냐. 자, 일례로 다 최근에 이거 뭐 신문에서 많이 얘기했었는데 대우건설 아시잖아요. 건설사 대우건설. 울산 동교 주상 복합개발 사업 포기 이런 일이 한번 있어 갖고 시끄러웠었어요. 이 당시에 이제 시행사가 지 돈 100억 원 자기 돈이래요. 100억 원 시행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중에 100억 원 자기 돈이고 나머지 900억을 빌렸답니다. 증권사, 캐피탈사 이런 데로부터 이제 브릿지로는 여기 또 나오죠. 브릿지론. 1차로 이제 빌린 거야. 땅을 매입 사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총 900억을 빌렸는데 이 중에 460억은 땅을 담보로 맡기고 빌렸대요. 근데 나머지 900억 중에 440억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건설사, 시공사가 보증을 많이 서준다 그랬잖아요. 수수료 받고. 그래서 대우건설이 이 440억에 대해서 보증을 서준 거예요. 이거는 뭐 보증을 섰기 때문에 만약에 시행사가 부도 나갖고 못 갚으면 얘네가 대신 갚아줘야 돼요. 근데 이게 웃긴 거는 대우건설은 본 PF를 아까 본 PF가 뭔지 말씀드렸어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융사와 금리, 이자, 수수료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대우건설은 금융사가 높은 이자와 수수료를 제시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440억을 대신 갚고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그죠? 야, 손절했네. 손절했어. 그냥 손절하고. 내가 차라리 440억 물어주고 말게. 내가 그 사업 참여 안 할래. 나 안 할래. 이렇게 된 거죠. 예? 왜 안 할래 그랬을까요? 사업성이 없다는 거죠. 해봐야. 계속 자기네가 시공해봐야 공사비도 지금 뭐 더 올려달라고 그런다고 해서 올려주겠습니까? 시행사 쪽에서. 처음에 계약을 했는데 공사비 더 올려줘 한다고 쉽게 올려주겠냐고요. 무슨 소리야? 계약대로 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나중에 분양할 때 분양가를 올려 그러면은 올려. 그것도 쉽지 않다. 근데 설사 얘네가 계산을 해봤답니다. 자체적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분양 가격을 설사 올린다고 해도 수지 타산이 도저히 이건 안 맞는다 그래서 알았어 내가 보증 서줬으니까 440억 그냥 내가 대신 물어주고 내가 손 뗄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 얼마나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 예? 자, 그래서 지금 미분양 얘기 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전국 미분양 주택이 올해 2월 달 기준으로 75,438가구입니다. 1년 전 대비해 갖고 약 200%가 급증했다. 약 3배가 지금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올해 전국에서 분양한 아파트 가운데 60% 이상이 청약 마감이 실패했다. 경기도가 지금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니구나. 충남 와 8,600가구, 경기 8,052가구, 서울은 1,000가구가 안 되네. 인천 3,209가구. 인천이 요즘 별명이 생겼죠? 뭐 무덤이래요, 무덤. 예, 무덤. 분양이 너무 안 돼가지고 무덤이 돼버렸다. 예,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분양 이거 심각하죠. 예. 근데 일단 뭐 참고로 제가 여기 써놨는데 금융위기 2008년도에 터졌잖아요. 그때 2008년도에 미분양 물량은 16만 가구가 넘었었대요. 16만 가구가. 그래서 뭐 어디 협회 주택 뭐 이름은 까먹었는데요. 제가 주택건설협회인가 어디 회장님께서 또 언론에서 얘기한 거 보니까 이거 너무 과장돼 있다. 조장하고 있다. 위험하다고 지금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비하면은 안심은 근데 또 정부에서는 위험 수위를 6만 2천 가구 이상으로 또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디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라서. 근데 좀 이거는 일종의 시그널로 우리가 보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고 했는데 자 그럼 왜 안 좋아졌을까요?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중에 이유 하나 금리 때문이라고 봅니다. 금리. 미국에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기준금리 미친 듯이 미친놈처럼 올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인제 미국인데 5%가 됐죠. 우리는 지금 3.5%. 그래서 4월 11일 기준이래요. 4월 11 일. 지난번에 동결했죠, 한은에서. 근데 우리도 미국만큼 이렇게 가파르게 올리지는 않았지만 그냥 많이 올렸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기울기가 미국만큼 가파르진 않지만 많이 올라갔다. 이러니까 당연히 주택담보대출 금리에도 영향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고정형보다는 변동형이 훨씬 더 많은데 당연히 영향이 가죠. 예? 그럼 경기 침체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코로나 터지고 그랬을 때도 그렇고 어? 여러 가지로 좀 살기도 팍팍한데 이거 엄두가 나겠습니까 이거? 대출 받아 갖고 집 사는 게 이거 엄두가 나겠냐고 이거. 응?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님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안 들고 너무 미국을 따라가는 게 아니냐. 너무 일방적으로 기존에 그래 왔듯이 너무 미국을 따라가는 연준을 따라가는 게 아니냐 그런 좀 불만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 코픽스 추이를 보면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보면 물론 좀 한 3 개월 지난 3 개월 동안에는 이게 좀 떨어지긴 했어요. 그죠? 여기 2023년 1 월, 2월 쭉 나왔는데 2022년 12 월부터 아마 떨어진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3.82 에서 3.53 으로 해서 한 3 개월간 쭉 떨어지긴 했어요. 떨어지긴 했는데 지난달에 살짝 반등이 나왔습니다. 예. 소폭이긴 해요. 3.53 이나 뭐 3.56 이나 그게 그거 0.03 퍼센트 포인트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요거 영향 미치겠죠 또? 주택담보대출 변동형 금리에.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인가 뭐 내일부터 또 이거 적용한다고 그러는데 은행에서. 예. 물론 소폭이에요. 굉장히 소폭이긴 한데 또 오를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예 가뜩이나 지금 죽겠는데 그냥 "더 죽어라." 이러고 있네.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인제 좀 쭉 말씀을 드려 봤는데 좀 정리하면 자 부동산 PF 대출이 부실화된다는 거는 뭐예요? 한마디로 PF 대출받은 즉 차주 누구예요? 주로 인제 부동산 개발사죠. 시행사 이런 데서 인제 그게 돈을 못 갚아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실 채권이 돼 버린다 이 뜻인데 그렇게 되면 은행이 뭐 정부에서 물론 그렇게 되게끔 가만두지는 않겠죠 물론. 예전에 2011 년도 저축은행 사태 때도 은행 한 9 개인가 문 닫게 만들어 버리고 나머지는 살렸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 식으로 뭐 전체가 다 망하게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예 지금 분위기도 또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거기서 뭔가 부작용 출혈은 날 거다. 그래서 은행이 쓰러질 수도 있다. 물론 저축은행, 캐피탈사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다 제2 금융권인데 제1 금융권만큼 뭐 파장이 크지 않겠지만 그래도 적잖이 파장이 있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게 된다면 은행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 증권 저는 개인적으로 증권사가 걱정입니다, 증권사. 예. 근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정리하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지금 부실화될 위험이 굉장히 높다. 왜 그런지 이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예.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